두 도시 이야기 다시 7. 찰스 디킨즈 지음 이기석 옮김. 카드의 손속. 다행히도 그동안 집에서 일어난 재난을 아무것도 모르는 프로스 양은 좁디 좁은 거리를 요리조리 지나 뽕네프 다리를 건너며 오늘 장을 보다 빠뜨린 것은 없나 하고 생각해 보았다. 한편 크런처 씨는 장바구니를 들고 그녀의 곁을 걸어가고 있었다. 둘은 똑같이 오른쪽 왼쪽으로 연방 고개를 돌려 길가의 가게들을 거의 빠짐없이 들여다보며 사람들이 때를 지어 떠들고 있는 곳에 이르면 경계의 눈초리를 던지고 길가에서 흥분하여 뭐라고 열변을 토하고 있는 곳에 다다르면 길을 피해 가곤 했다. 습기차고 냉랭한 저녁이었다. 안개 낀 강에서는 휘황한 불빛과 거친 소리가 나라와 눈과 귀가 온통 멀 지경이었다. 그것은 공화국 군대를 위해 총을 만들고 있는 대장장이를 실은 나룻배가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프로스 양은 두서너 가지 식료품들과 등유를 사고 나니 식구들이 좋아하는 포도주를 빼놓았다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래서 대여섯 군데 포도주 상점을 들여다본 끝에 한때 튀일리 궁전이라고 불린 적이 있는, 그리고 또다시 그렇게 불릴 인민궁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선량한 고대 공화국 시민 브루투스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취미에 맞는 상점이었다. 첫째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본 다른 상점들 같은 간판이 붙은 보다 한결 조용했고, 둘째로 여기에도 애국 혁명 동지들의 붉은 모자가 시뻘겋게 눈에 띄기는 했지만 딴 곳에 비해 무척 한산해 보였다. 크런처 씨에게 넌지시 물어봤더니 그도 같은 의견이었으므로 프로스 양은 그 기사를 거느리고 착한 고대 공화국 시민 브루투스의 발을 들여놓았다. 연기 자욱한 실내의 불빛에 희미하게 비쳐 보이는 것들은 입에 파이프를 물고 나긋나긋해진 트럼프와 황색 도미노를 가지고 노름을 하고 있는 자들, 가슴과 팔뚝의 맨살을 다 드러내며 신문을 큰 소리로 낭독하고 있는 검댕 투성이의 노동자가 한 명, 그리고 그의 귀에 귀 기울이고 있는 자들, 무기를 차고 있는 자, 연장을 금방 집을 수 있도록 곁에 놓고 있는 자, 당시 유행이던 어깨가 높은 거친 털로 덮인 스펜서, 짧은 외투를 입고 앞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잠자고 있는 단골 손님들, 꼭 곰이나 개가 잠들어 있는 형상이다. 이윽고 이 두 사람의 외국인 손님은 카운터에 접근하여 구입할 물건을 손짓 몸짓으로 알렸다. 점원이 그들의 술을 되고 있을 때 한 사나이가 가게 구석에서 일어나 딴 사람들과 헤어져 나가려 했다. 밖으로 나가려던 그 사나이와 프로스 양의 얼굴이 마주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프로스 양은 비명을 한바탕 지르며 손바닥을 딱 쳤다. 순간 가게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당신은 의견 차이를 내세우다가 암살당한 사람이 흔해 빠진 시대였으니까 모두들 누구 하나는 쓰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으나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가 서로 마주 겨누어 보며 서 있을 뿐이다. 사나이는 첫눈에 프랑스인 중에도 진짜 공화당파, 여자는 누가 보나 영국인. 이 싱거운 클라이맥스 아닌 클라이맥스에 있어 착한 고대 공화국 시민 브루투스의 추종자들이 뭐라고 짓거려 대는지 프로스 양과 그 호위병은 전체를 귀로 만든다 손 치더라도 헤브라이어나 켈딘어나 마찬가지인 그 소리들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다. 들리는 것이란 몹시 빠르게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뿐. 그러나 둘은 너무 놀란 나머지 몸뚱이를 모두 귀로 만들기는커녕 한쪽 귀도 제대로 기울이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것은 여기에 꼭 기록해 둬야 할 일인데, 기절초푼 흥분의 도가니에 사로잡힌 것은 비단 프로스 양뿐이었던 것이 아니라 크런처 역시 너무나도 깜짝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물론 그 자신의 독특한 개인적 이유에서였겠지만 이게 웬일이오? 프로스 양으로 하여금 비명을 지르게 한 그 사나이는 어쩔 줄 모르는 투로 뚝뚝하게 낮은 목소리였으나 영어로 말했다. 오, 솔로몬, 솔로몬 아니냐? 프로스 양은 또다시 손을 딱 치며 외쳤다. 오랫동안 보지도 못하고 소식도 못 들었는데 여기서 만나다니? 날 솔로몬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공연히 날 죽이고 싶소? 그 사나이는 깜짝 놀란 태도로 슬그머니 말했다. 예,
프로스 양은 말하며 목이 메었다. 내가 내게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지독한 말을 했단 말이냐? 그럼 그런 쓸데없는 소리란 그만둬요. 솔로몬은 말했다. 이야기하고 싶으면 나가서 하십시다. 어서 포도주 값이나 치르고 나갑시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요? 프로스 양은 조금도 다정하게 굴지 않는 동생에게 애정이 넘치는 표정으로 힘없이 머리를 저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다. 크런처씨란 분이란다. 그럼 그분도 같이 나가도록 하십시다. 솔로몬은 말했다. 그는 날 유령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요? 분명히 크런처 씨의 표정을 살펴본다면 그럴듯도 했다. 그러나 크런처 자신은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프로스 양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머니 속에서 가까스로 돈을 꺼내어 술값을 치렀다. 그동안 솔로몬은 착한 고대 공화국 시민 브루투스의 수종자들에게로 돌아서서 프랑스 말로 두어 마디 설명을 늘어놓았다. 그의 설명을 들은 그들은 다시 먼저 자리로 되돌아가 앞서 하던 일을 계속했다. 자, 솔로몬은 깜깜한 거리 모퉁이에서 발을 멈추며 말했다. 왜 그러시오? 난 언제나 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넌 너무도 무정하게 구는구나. 프로스 양은 울음을 터뜨렸다. 나한테 하는 첫마디 인사가 그따위고 또 조금도 다정한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으니. 자, 그럼 제기랄 자. 솔로몬은 누이의 입술에 자기 입술을 살짝 스치며 말했다. 자, 이제 됐소? 프로스 양은 고개를 저으며 말없이 훌쩍일 뿐이었다. 누이는 내가 깜짝 놀랄 줄 알았겠지만 그녀의 동생 솔로몬은 말했다. 난 놀라지 않았어요. 난 누이가 이 고장에 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난 이 고장 사람들은 대개 다 알고 있으니까. 정말 내 목숨을 위험한 지경에 빠뜨리지 않으려거든. 아무래도 그럴 것만 같은데 어서 냉큼 누이는 누이 갈 길로 가고 난 내 갈 길로 가게 내버려둬요. 난 바쁜 몸이요. 난 지금 관직에 있는 사람이야. 내 동생 솔로몬, 영국인인 솔로몬이. 프로스 양은 눈물에 젖은 눈을 치켜뜨며 울부짖었다. 고향에서 가장 위대하고 착한 인간이 될 그릇으로 여겨지던 솔로몬이 이따위 이국 땅 프랑스에서 관리 노릇을 하고 있다니 이럴 줄 알았더라면 진작 어렸을 때. 그러기에 내 또 아까도 그랬지 않아. 동생은 말을 가로막으며 외쳤다. 난 벌써부터 알고 있었어. 누이는 날 죽여버리려는 거지. 난 내 친누이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된 거야. 이제 막 출세하려는 이 시기에. 자비롭고도 인자하신 하느님, 이게 웬 말입니까? 프로스 양은 외쳤다. 그렇다면 이 누이는 다시는 너를 보지 않는 편이 낫겠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는 것만은 사실이다. 단 한마디만 정다운 말을 내게 던져줘. 우리 남매 사이에는 화낼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들 사이에는 틈이 벌어질 아무런 까닭도 없다고 분명히 말해다오. 내 다시는 너를 붙잡지 않을 테니. 어디까지나 착한 프로스 양. 그의 말을 들으면 그들 남매 간의 의가 나쁜 것은 마치 그녀의 잘못에서 온 것 같이 들리고 수년 전 이 알량한 동생이 누이의 돈을 탕진하고 뺑소니를 친 사실을 소호의 조용한 길 모퉁이에서 로리에게 일러주던 일은 모두 잊어버리기라도 한 것 같이 들리네 그려. 아무튼 솔로몬은 억지로 정다운 투의 말을 건네기는 했으나 그 어색한 겸손의 태도와 보호자연한 태도는 두 사람의 처지와 신분이 뒤집힌 관계에 놓여 있는 것 이상의 것이었다. 세상 도처에 흔히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때 크런처가 그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쉰 목소리로 불시에 괴상한 질문을 했다. 여보시오, 말 좀 물어보십시다. 당신 이름은 존 솔로몬이시오? 아니면 솔로몬 존이시오? 이 관직에 있다는 사나이는 갑자기 의심스러운 얼굴을 하며 크런처 쪽을 바라보았다. 크런처가 입을 연 것은 지금이 처음이었다. 어서 하고 크런처가 말했다. 시원하게 말 좀 해보시오. 응? 모두 이야기하란 말이 났으니 말이지 크런처야말로 자신의 비밀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리라. 존 솔로몬이냐 솔로몬 존이냐 말이요. 프로스 양은 당신을 솔로몬이라고 부르니 말이야. 프로스 양은 당신의 누님이시니까 당신 이름은 알고 있을 터이고 내가 알기로는 당신은 존이란 분이니 말이요. 존이 먼저요 솔로몬이 먼저요. 거기다 또 프로스 양에 프로스란 성도 갖다 붙여야 할 텐데 물 건너 영국에서 당신은 그런 이름의 사나이가 아니었었는데 거 무슨 말이요? 글쎄 나도 내 말을 도무지 모르겠소. 바다 건너 저쪽에서는 당신이 무슨 이름으로 통했었는지 생각이 안 나니 말이야. 모른다고?
몰라. 하지만 맹세코 두음절의 이름이었어. 허튼 소리 마시오. 허튼 소리가 아니야. 당신네들 짝패의 이름은 한 음절짜리였어. 난 당신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베일리 감옥에서 죄수들 틈에 침투해서 스파이 증인을 하던 사람이지. 당신의 아버지랬자. 거짓말 대장이겠지만 그분의 이름에 걸어서 묻겠는데 그 당시 당신은 무슨 이름으로 통했던 거요? 바세드였지. 이어 딴 목소리가 불쑥 튀어들었다. 그래, 맞아. 그 이름이야말로 참 천냥짜리 이름이었지. 제리가 외쳤다. 불쑥 뛰어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시드니 카턴 그였다. 그는 승마복 윗돌이 아랫자락 밑에 뒷짐을 지고 크런처 바로 팔꿈치 곁에 그전 올드 베일리에서처럼 호담한 태도로 서 있었다. 놀라지 마시오, 프로스 양. 난 어제 저녁 때 미스터 로리한테 도착했소이다. 로리 선생 깜짝 놀라던데 그런데 우리 둘이 약속하기를 일이 만사 잘 되었을 때나 또는 내 존재를 필요로 할 때까지는 난 아무데도 얼굴을 나타내지 않기로 했었소.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나타난 것은 프로스 양의 아우님과 약간 의논할 일이 있어서요. 프로스 양께서 바세드보다 훌륭한 일에 종사하는 동생을 두었더라면 오죽이나 좋았을까? 그리고 프로스 양을 위해 바세드가 감옥의 양이 아니었더라면 오죽이나 좋았을까? 양이란 말은 당시 옥리 밑에서 일하는 스파이를 의미하는 유행어였다. 창백해졌던 스파이의 얼굴은 이때 완전히 핏기가 가셨다. 그리하여 어떻게 그런 말을 감히 하고 따지며 덤볐다. 그럼 내 자세히 들려주지. 시드니 카터는 말했다. 바세드 씨, 1시간쯤 전에 말이야. 내가 콩시에르 줄이 감옥 담을 바라보면서 이국리 정리 하고 있으려니까 자네가 그 감옥문에서 나오지 않겠나? 자네는 특징 있는 얼굴을 하고 있고 난 본래 사람 얼굴 외기엔 귀신이란 말이야. 콩시에르 줄이 감옥과 관련시켜 자네를 바라보니 흥미 있을 수밖에. 그리고 자네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지극히 불우한 처지에 있는 나의 친구와 자네를 관련시켜 생각해보니 그럴듯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네 뒤를 줄곧 쫓았지. 자네 뒤를 따라 아까 그 술 가게에 들어가서 자네 곁에 앉아 있었다네. 자네의 솔직 담백한 대화와 자네 숭배자들 간에 오가는 노골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으려니 무난히 자네 직업의 성질을 알아맞힐 수 있겠더란 말씀이야. 한데 내가 무심코 한 짓이 점점 뚜렷한 방향으로 이어져서 하나의 형태를 취할 것 같이 됐는데 바세듯이 무슨 방향으로요? 스파이는 말했다. 이렇게 길에서 설명을 늘어놓고 있기란 성가신 일이기도 하고 또 위험하단 말이야. 잠깐 나하고 단둘이만 만나줄 순 없을까? 이를테면 텔슨 은행 같은 곳에서? 협박하시는 겁니까? 오, 천만에. 그럼 제가 갈 필요는 없잖소. 과연 옳은 말씀. 바세드 씨, 자네가 갈 수 없다면 나도 말을 못할 따름이야. 말씀을 안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선생? 스파이는 우물쭈물 물었다. 자네 참 잘 봤네, 바세드. 그래, 난 말 안 할 작정이야. 카턴의 호담 무쌍한 태도는 그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일을 더군다나 이러한 따위의 인간을 상대로 해야 하는 일을 재빨리 그리고 희한하게 해치우는 데 있어 크게 도움이 되었다. 카턴의 경험 많은 눈은 그렇게 될 것을 미리부터 내다보고 최대한으로 그것을 한번 이용해 보려는 것이다. 이것 봐요. 내 뭘 했어. 스파이는 누나에게 나무라는 눈초리를 던지며 말했다. 이번에 말썽거리가 생기면 누이 탓이야. 이봐 바세드 씨. 시드니 카턴이 소리쳤다. 그게 무슨 소리야. 누이의 은혜도 모르는군. 내가 이렇게 서로 의논하여 상호간에 좋도록 하자고 기꺼이 제의한 것도 내가 자네 누님을 퍽 존경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 나하고 은행으로 가겠나? 좋소 가겠소. 선생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들어봐야겠으니까요. 그럼 우선 자네 누님을 길 모퉁이까지 무사히 바래다 드리기로 하세. 미스 프로스, 우리 팔짱을 끼십시다. 이 도시는 지금 프로스 양이 혼자서 나다닐 곳이 못 됩니다. 그리고 참 프로스 양의 호위병께서도 바세드 씨와 안면이 있다니까 그도 함께 로리 씨한테로 가도록 하십시다. 자, 그럼 다 됐죠? 갑시다. 프로스 양이 잠시 후 생각해보니 그것은 평생을 두고도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시드니 카턴과 팔짱을 끼고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솔로몬에게 너무 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애걸했을 때 그의 태도는 그 두 눈에 빛나는 영감이며 그 두 팔에서 느껴진 확고 부동의 의지력 등 모든 것이 그의 평소의 경박한 태도와는 정반대였을 뿐 아니라 그의 인품을 일변시켜 숭고한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한 것이었다. 이때 그녀는 사랑해줄 값어치 없는 동생이지만 그 동생에 대한 근심 걱정과 시드니 카턴의 우정에 넘치는 약속으로 가슴이 꽉 차서 눈앞이 캄캄해질 지경이었다. 길 모퉁이에서 그녀를 떨어뜨린 시드니 카턴은 불과 도보로 2, 3분 거리에 있는 로리한테로 뚜벅뚜벅 걸음을 옮겨놓고 있었다. 존 바세드인지 솔로몬 바세드인지 하는 그자는 바로 그와 나란히 걷고 있었다. 때마침 로리는 막 저녁상을 물리고 기운차게 활활 타오르는 두어 개비에 장작이 들어있는 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아마 그 타오르는 불길을 들여다보며 지금으로부터 오랜 옛날 그가 초로의 행원이었을 적에 도보로 행하는 도중 로열 조지 호텔에서 시뻘건 석탄불을 들여다보던 그 당시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들이 들어서자 로리는 고개를 돌리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마 낯선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선생님, 프로스 양의 동생입니다. 시드니 카터는 말했다. 바세드 씨라고 하지요. 바세드 씨라고? 노신사는 되풀이했다. 바세드라, 귀에 좀 익은 이름 같은데 얼굴도 그렇고 거 보게 자넨 특징 있는 얼굴을 하고 있다고. 네, 그러지 않았나 바세드. 시드니 카터는 냉정하게 말했다. 여기 앉게나? 시드니 카터는 의자에 걸터 앉으며 로리가 원하는 연상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 즉,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왜 재판 때의 증인이 아닙니까? 로리는 대번에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노골적인 혐오의 표정으로 이 손님을 대했다. 바세드 씨는 누이에게 발각되었어요. 왜 그 전에 프로스 양에게 금이야 우기야 하는 동생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셨어요? 하고 시드니 카터는 말했다. 그래서 바세드 씨는 누이와의 관계를 인정치 않을 수 없었지요. 이번엔 더 나쁜 뉴스를 말씀드려야겠는데 다네가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노 신사는 소리쳤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내가 무사하고 자유로운 그와 헤어진 것이 2시간도 채 못 되는데 그래서 난 지금 다시 한번 가볼까 하고 있던 참인데 그러나 체포된 걸요 바세드 씨. 언제 체포되었지요? 방금이었을 겁니다. 선생, 바세드 씨는 사계의 최고 권위자일 겁니다. 카터는 말했다. 그리고 제가 그의 체포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바세드 씨가 한 장 거나하게 취해서 동료 양떼들을 앞에 놓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소리를 듣고서였죠. 마네트 박사, 댁 문전에서 구속영장을 가지고 간 패들과 헤어졌는데 문지기가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을 봤다고 이 친구가 떠들어대는 걸 들었으니 단의 체포는 절대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카턴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던 로리의 사무가적인 눈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은 시간 낭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는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침착하게 듣고 있으면 무슨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을 조용히 가다듬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시드니 카터는 로리에게 말했다. 마네트 박사의 명성과 영향력은 오늘과 마찬가지로 내일도 사위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바세드, 뭐 내일 재판이 열린다고 아까 자네가 그랬지? 네, 그럴 겁니다. 그야 오늘과 마찬가지로 내일도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또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자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마네트 박사의 힘으로도 사위의 체포를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말이에요. 박사께서는 전혀 의외의 일이었는지도 모르지요. 로리는 말했다. 그러나 박사께서 한 자리에 계셨고 그의 사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체포에 갔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태는 경계를 유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소이다. 로리는 난처하다는 듯 한 손으로 턱을 쓰다듬으며 난처한 표정으로 카턴을 바라보았다. 요는 하고 시드니 카턴은 계속했다. 지금 이 시대는 목숨을 건 내게 이기려고 목숨을 걸고 게임에 덤벼드는 시대란 말씀이에요. 박사에겐 승산 있는 게임을 부탁하기로 하고 전 승산 없는 게임을 맡아 하기로 하십시다.
지금 이 고장에선 사람의 목숨이란 계획간만도 못하니까. 오늘 인민의 갈채 속에 집에 돌려보내진 자가 내일은 사형 선고를 받는 판국이니까. 자, 그런데 난 그 게임에 콩시에르 주리에 있는 내 친구를 걸 결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싸워서 이길 작정인 그 게임의 상대자는 바세드 씨란 말입니다. 선생, 그럼 아주 좋은 카드가 들어왔어야겠습니다. 그려? 스파이는 말했다. 그럼 어디 내 손에 들어온 카드패를 한번 훑어보기로 할까? 어떤 놈들이 들어왔나 말이야. 미스터 롤이, 선생님은 제가 상놈이란 걸 잘 알고 계시죠? 브랜디나 좀 주시죠. 브랜디가 나왔다. 그는 한 잔 가득히 마시고 또다시 한 잔 가득히 마신 다음 요리조리 궁리하더니 그 술병을 밀어 놓았다. 바세드 씨, 그는 정말 카드패를 손에 들고 훑어보는 것 같은 투로 말을 이었다. 감옥의 양에다 공화국 위원회의 첩자라. 때로는 옥리도 되고 때로는 죄수도 된다. 그러나 항상 스파이 밀고자 임에는 틀림없다. 그러한 일을 시키자면 프랑스인보다 영국인 편이 혐의를 덜 받게 되니까 여기서는 고용주들도 영국인 쪽이 보다 쓸모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자들 밑에서 가명으로 행세를 한다. 이거 참 좋은 카드패가 들어왔군 그래. 바세드 씨, 지금은 프랑스 공화국에 고용되어 있지만 전력을 들추면 프랑스 및 자유의 적인 영국 귀족 정부의 고용인이었던 자, 거참 희한한 카드패인걸. 바세드, 자네가 여전히 영국 귀족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며 피트의 끈앞으로 움직이고 있는 스파이이며 공화국에 대해선 가슴 깊이 사무친 철천지 원수의 그 유명한 잡히지 않는 영국인 반역자며 이 땅의 모든 악덕의 장본인이라는 것이 이 의심에 가득 찬 고장에서 밝혀질 날이 멀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태양보다도 밝은 사실이 아니겠는가. 이만하면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카드패가 들어온 셈이지. 어때? 내 손속을 알았나? 바세드? 선생의 그 카드 손속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요. 스파이는 적잖이 불안한 기색으로 대꾸했다. 나의 에이스 짝은 바세드 씨를 가장 가까운 위원회 지부에 고발하는 것이란 말이야. 자, 이번에는 자네의 손에 카드패를 훑어보게나.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여기서 카터는 다시 술병을 잡아당겨 브랜디 한 잔을 가득 따라 마셨다. 얼근이 취한 끝에 즉석에서 자기를 고발하려 할까봐 스파이가 두려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카턴의 눈에 보였다. 이 눈치를 챈 카턴은 다시 한 잔을 철철 넘도록 따라 꿀꺽 마셔버렸다. 자, 이번엔 자네 카드패를 자세히 보게나. 천천히 들여다보란 말이야. 의외로 손속이 나빴다. 바세드는 시드니 카턴도 감쪽같이 모르고 있는 패배의 카드패가 끼어 있는 것을 보았다. 바세드가 영국에서 자신의 무자비한 증언을 하는데 수없이 실패를 거듭한 끝에 스파이 일자리가 없었던 때문은 아니었다. 영국인들이 스파이나 밀고자의 불필요성을 자부하리만큼 깬 것은 최근의 일이었으니까. 처음에는 당시의 영국인들 틈에 잠입하여 유혹과 엿듣기를 일삼는 첩자 노릇을 하다가 점차로 프랑스인들 사이에까지 침투하여 유혹과 엿듣기를 일삼는 스파이로 승진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혁명 이전의 프랑스 정부에 고용되어 생땅토안 및 드파르주의 주점에 스파이로 침입한 적이 있었다. 드파르주 부인과 다정히 사귀어 이야기를 주고받을 미끼로 마네트 박사의 투옥, 석방, 기타 내역 일체를 정보부 우두머리들로부터 들었다. 그런 것들을 미끼로 드파르주 부인을 낚아보려 했으나 보기 좋게 딱지를 맞았다. 드파르주 부인과 이야기하던 때 그 여자가 뜨개질을 하면서 그 불길한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보던 그 무시무시한 모습을 생각하면 어느 때고 사지가 떨리고 공포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때가 없었다. 그 후 그는 수없이 여러 차례 그 여자가 뜨개질 속에 기록한 명단을 꺼내 들고 사람들을 고발하여 하나하나 틀림없이 단두대의 귀신으로 만드는 것을 보아왔다. 그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목숨은 안전치 못하다. 지금의 이 전성하고 있는 공포 정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온갖 반역 행위와 변절을 자행해 왔다 하더라도 그 여자의 한마디로 목이 댕강 달아난다. 방금 카턴이 암시한 것 같은 그런 중대한 죄를 저지른 그이니만큼 한번 고발되기만 하면 그 용서 없는 무자비한 여인이 지금까지 직접 목격한 전례에 따라 그 죽음의 뜨개질을 꺼내 드는 날에는 절대 목숨을 건질 길은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지 않아도 그 같은 정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겁이 많은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지금 손에 들고 훑어보는 카드패가 너무도 불길한 것이고 보니 그의 얼굴이 점점 납덩이 같은 빛으로 변해간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별로 속이 좋지 않은 모양이군. 시드니 카터는 지극히 태연자약한 태도로 말했다. 어디 한판 해보겠나? 선생님 스파이는 몹시 비굴한 태도로 로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 고역도 많이 겪으신 선생님의 너그러우신 배려에 호소하여 말씀 여쭙는 것입니다만 젊으신 이쪽 선생님께 저를 위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실 순 없겠습니까? 즉, 그 젊은 선생께서 말씀하신 그 에이스 손속을 그 선생께서 내시지 않도록 하자면 어떠한 조건이 좋겠는지 좀 여쭈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스파이였다는 것은 자백합니다. 그리고 그 직업이 불명예스러운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하든지 그런 일을 하는 놈은 있게 마련입니다만 그러나 이 선생께선 스파이도 아니시면서 왜 하필 스파이 흉내를 내시느냐 말입니다. 바세드 씨, 난 내 에이스 솜씨를 보일 것에 카터는 요구하지 않은 대꾸를 가로채며 시계를 보았다. 승부는 2, 3분이면 끝나. 난 용서 없네. 두 선생님께 바라는 것은 스파이는 연방 미스터 로리를 이 노름판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무진 애를 쓰며 말했다. 누이 생각을 하셔서라도 내가 자네 누이를 생각한다면 누이를 그 동생인 자네에게서 철저히 건져주는 길밖에 없네. 시드니 카터는 말했다. 선생님, 공연이 아니야. 난 그렇게 하기로 굳게 결심했어. 스파이의 유순한 태도, 일부러 나쁜 천의 옷을 입고 있는 자신만만한 복색과 아마도 평소엔 거만할 그 거동과는 우스울 만큼 어울리지 않는 그 유순한 태도는 카턴의 무궁무진한 술책에 걸려 그만 기진맥진 주저앉아 두 손을 번쩍 들고 말았다. 카턴이라는 사람은 이 스파이 나부랭이보다 더 정직하고 더 현명한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도 불가사의한 존재였으니까. 스파이가 망연해 있을 때 카턴은 아까의 카드패를 들여다보는 채 하면서 계속 말했다. 그래 참, 이제 생각나는군. 여기 들지 않은 희한하게 좋은 카드패가 또 하나 있는 것을 깜빡 잊었었어. 그 시골 감옥에서 풀을 뜯어 먹으며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는 아까 자네가 술집에서 말한 그 자네 친구, 자네 동료 양반은 누군가? 프랑스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모르시는 사람이에요. 스파이는 재빨리 말했다. 뭐 프랑스인이야? 카터는 생각에 잠긴 듯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렇게 되풀이하면서도 그는 전혀 상대방의 얼굴에 무관심한 모양이었다. 그야 그럴지도 모르지. 정말 프랑스인입니다. 스파이는 말했다. 뭐 대단찮은 일입니다만 뭐 대단찮은 일이라고? 카터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되풀이했다. 뭐 대단찮은 일이라. 그래 대단찮은 일이지. 그래 하지만 난 그자 얼굴을 알겠어. 공연이 왜 그러십니까? 절대 모르실 겁니다. 아실 리 없습니다. 스파이는 말했다. 알 리가 없다고? 시드니 카터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그리고 다시 술잔을 철철 넘치도록 채웠다. 다행히도 이번엔 작은 잔이었다. 알 수 없다. 프랑스 말을 잘 하긴 하지. 그러나 프랑스인 같진 않다. 시골뜨기죠. 스파이는 말했다. 그래 프랑스인이 아니야. 카터는 널쩍한 손바닥으로 탁자를 탕 하고 치며 말했다. 한 줄기 섬광이 머리를 번뜩 스쳐간 모양이었다. 클라이지. 변장했지만 그 작자야. 올드 베일리에서 우린 그 친구를 보았었지. 이번만큼은 미안하지만 속단하셨는데요 선생님. 바세드는 그 매부리코를 한쪽으로 한층 더 꼬부리며 싱글싱글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이번엔 정말이지 제게 한 점 빼앗기셨습니다. 클라이, 이젠 옛날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다 털어놓겠습니다. 그는 제 짝패였지요. 그는 수년 전에 죽었어요. 놈이 병상에서 임종할 때도 제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 놈은 동네 깡패들 간에 평판이 나빠서 장례식 마지막까지 따라가지는 못했었습니다만
놈의 입관을 거들어준 것은 바로 저였으니까요. 이때 자리에 앉아 있던 로리의 눈에 굉장히 큰 악마 같은 그림자가 벽에 비치는 것이 보였다. 그 그림자를 따라 실체를 더듬어 보니 그것은 갑자기 하늘을 찌를 듯 곤두선 크런처의 머리털이었다. 이치에 맞지 않은 수작은 그만두십시다. 스파이는 말했다. 그리고 깨끗한 플레이를 하십시다. 당신의 추측이 얼마나 틀렸으며 당신의 가정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가를 입증하기 위해 클라이의 매장 증명서를 눈앞에 내보여드리죠. 마침 제 지갑 속에 그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스파이는 날쌘 손으로 그 매장 증명서를 꺼내어 펼쳐 들었다. 그때 이래 간직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봐요. 손에 받아들고 자세히 보시라고요. 가짜가 아닙니다. 이때 로리의 눈에는 벽에 비친 그림자가 길다래지며 동시에 크런처가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다. 여보쇼, 그 로저 클라이 말이지. 크런처는 철가면 같은 얼굴을 치켜들고 띄엄띄엄 말했다. 그래, 내가 입관시켰어. 그럼 누가 놈을 끄집어냈지? 바세드는 의자 속에 푹 파묻혀 말도 잘 못할 지경이었다. 거 무슨 소리요? 내 말은 말이야. 크런처는 말했다. 그놈이 관 속에 없더라 그 말이야. 없었고 말고 그놈이 그 속에 있었다면 내 목을 뽑아도 줬소. 스파이는 두 신사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두 신사는 말없이 놀란 표정으로 제리 크런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네, 여기서 말하겠는데 제리는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이 입관시켰다는 것은 포석하고 흙이었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 내 앞에선 클라이를 매장했단 소리는 그만두는 게 좋을걸? 그건 사기였어.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또 두 사람이 알고 있어. 어떻게 그것을 안단 말이오? 어떻게 알든 무슨 상관이야 이 자식. 크런처는 꾸짖어 댔다. 내가 옛날부터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내 놈이었어. 넌 정직한 장사치를 속여먹는 염치 없는 놈이야. 내 놈의 대가리가 반기니 값어치만 나간다면 내 당장 뽑아버리겠다. 시드니 카턴, 이 급전한 정세의 로리와 더불어 어안이 벙벙해진 그는 여기서 크런처에게 진정하기를 권하며 자초지종을 말해보라고 일렀다. 선생님, 자초지종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합죠. 그는 꽁무니를 뺐다. 지금은 좀 설명하기가 거북해서요. 제가 증명하라는 것은 말입니다. 클라이가 관 속에 들어간 일이 없다는 것을 이 친구가 알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또 그따위 소리를 한마디라도 했단 바라. 내 놈의 모가지가 반기니 값어치만 된다면 내 당장 뽑아버릴 테니. 여기서 크런처는 가장 관대한 제안이라는 듯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고발할 테니. 흥, 또 하나 있네. 카터는 말했다. 바세드 씨, 또 한 장 카드패가 나왔어. 이 파리에서는 의욕에 찬 이 광란의 파리에서는 자네가 고발을 면할 길은 없는 것 같네. 자네와 똑같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귀족 정부의 스파이였던 자, 더군다나 죽음을 가장하고 다시 살아난 기계망측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 자와 연락을 하고 있다니 말이야. 외국인의 신분으로 감옥에서 공화국을 배반하는 술책을 꾸민다. 거참 기가 막힌 카드패인걸. 기요티니 빤이 내다 보이는 카드패야. 어때? 한판 해보려나? 아, 아니올시다. 스파이는 대꾸했다. 완전히 졌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만 그 당시 저희들은 동네 깡패들 사이에 평판이 나빠서 저는 수장을 당할 뻔했다가 겨우 영국에서 도망을 쳤고 클라이는 더 심한 추격을 당해서 그만 그런 연극이라도 하지 않고서는 도망칠 길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비밀을 어떻게 캐냈는지 참 궁금하고도 묘할 지경입니다. 이봐, 나 때문에 골치 썩일 필요는 없잖아. 한판 할 듯이 크런처는 대들었다. 이 선생님 말씀이나 잘 듣고 있어. 쓸데없는 참견은 그만두고. 근데 이봐, 내 한 번 더 일러두는데 크런처는 자기의 너그러움을 한번 화사하게 자랑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길이 없었다. 내 놈의 모가지가 반기니 값어치만 된다면 내 당장 뽑아버렸을 거야. 감옥의 양은 크런처한테서 시드니 카턴에게로 시선을 돌리고는 한층 더 비장한 각오를 표시하며 입을 떼었다. 우리의 게임판도 한 고비에 이르렀습니다. 그려. 전 곧 근무하러 가야 하니까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무슨 부탁이라도 계신 것 같은 말씀이었는데요. 뭡니까? 그러나
제 힘으로 감당 못할 조건은 내걸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뭐가지라도 바쳐서 제 직권 내에서 무슨 일이라도 해내야 한다고 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깨끗이 거절해버리고 목숨을 하늘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딱 잘라서 양당 간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는 목숨을 건 시대라고 그러셨죠. 우리는 모두 지금 여기에서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적당히 머리를 쥐어짜기만 하면 나도 선생님을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래봬도 저는 돌담이라도 뚫고 나갈 자신이 있는 놈입니다. 그런데 부탁은 뭐죠? 뭐 대단할 건 없네. 자넨 콩시에르 주리의 옥리지? 아주 딱 잘라 말씀드립니다만 거기서 도망친다는 따위의 짓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자넨 묻지도 않은 말까지 대꾸하나? 자넨 콩시에르 주리의 옥리지? 때로는 거기 옥리 노릇도 합니다. 자넨 마음대로 언제고 그곳 옥리 노릇을 할 수 있지. 저는 마음대로 그곳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시드니는 또 한 번 브랜디 잔을 채워 천천히 그것을 난로 위에 쏟아부으며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술방울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마지막 술방울이 떨어지자 그는 일어서며 말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두 분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카드의 효력을 우리 둘 이외의 분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네. 자, 이번엔 저쪽 캄캄한 방으로 들어가서 단둘이만 일의 결말을 짓세. 게임은 시작되다. 시드니 카턴과 감옥의 양이 컴컴한 옆방에서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으리만큼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고 있는 동안 로리는 적잖은 의문과 불안감에 쌓여 제리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을 받고 있는 이 정직한 장사치의 태도라는 것이 또한 미덥지 않았다. 그는 몸의 중심을 이 다리 저 다리로 수없이 50개의 다리라도 갖고 그것을 일일이 시험해 보기라도 하는 듯이 옮기며 무엇을 찾아내기라도 하려는 듯 지극히 유심히 손톱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로리의 눈과 마주칠 때면 을의 손바닥을 입에다 갖다 대고 그 묘한 기침을 짤막짤막하게 터뜨렸다. 어쨌든 이런 태도는 완전히 솔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특징들이었다. 이때 시드니 카턴과 스파이가 컴컴한 옆방에서 나왔다. 잘 가게 바세드, 카턴은 말했다. 이렇게 우리의 합의가 성립된 이상 날 무서워할 건 하나도 없네. 카터는 난로 앞의 의자에 로리와 마주 앉았다. 단둘이만 있게 되자 로리는 카턴에게 아까 옆방에서 무엇을 하셨소? 하고 물었다.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 죄수에게 일이 불리하게 되면 저와 한번 만나게 해달라는 약속을 단단히 해 놓았습니다. 로리는 고개를 숙였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카터는 말했다. 놈에게 너무 벅찬 요구를 해봐야 놈의 모가지를 도끼날 밑으로 쳐넣는 것밖에 별 수 없을 테고 놈의 말 맞다나 놈을 고발해봐야 신통할 수도 없을 거고 그 점 분명히 이쪽의 약점이었으니까요. 그밖에 별 도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네와 만나봐야 로리는 말했다. 재판정에서 불리한 처지에 몰리게 되면 살려낼 순 없을 텐데 그러기에 제가 어디 살려낸다고 그랬습니까? 로리의 두 눈은 점점 불속을 더듬었다. 그 귀여운 루시에 대한 동정과 이 두 번째의 체포 사건에서 온 절망감에 쌓인 그는 점차 시력마저 약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리하여 이제 그는 근심 걱정에 짓눌린 한 사람의 노인에 지나지 않았다. 눈에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영감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참된 친구예요. 카터는 감동에 찬 음성으로 말했다. 이런 말씀 드려도 신뢰가 안 된다면 영감님은 몹시 흥분하신 모양이군요. 저는 본래 제 아버지가 슬피 울고 계실 적에는 그냥 무심코 앉아있질 못하는 성미였습니다. 영감님은 저희 아버지는 아니시지만 영감님의 슬픔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군요. 제가 영감님으로부터 그 불행감을 없애드리겠습니다. 카터는 이 마지막 한마디를 여느 때와 같은 조로 경쾌하게 처리해 버렸으나 그의 음성이나 말투에 다 같이 진지한 감정과 존경의 염원이 담겨 있었던지라 지금까지 카턴의 그러한 좋은 면에 접한 일이 없는 로리는 그만 놀라울 뿐이었다. 노인이 카턴에게 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자 카턴은 다정히 그 손을 잡았다. 카턴은 말했다.
화제를 다시 가엾은 다네에게로 돌리십시다. 리 씨에게는 아까 그 스파이가 제가 만난 이야기며 둘이서 꾸며낸 비밀 협정을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말씀해봐야 리 씨가 그곳에 가서 면회를 할 수도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사형에 앞서 자살의 방법이라도 일러주려 꾸미고 있다고 오해할지도 모르니까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지 못한 로리는 깜짝 놀라며 카톤 쪽을 바라보았다. 혹시 저 친구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그럴 생각이 숨어 있는 것이나 아닐까 하고,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니까. 로리는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분명하게 가슴에 오는 것이 있었다. 카터는 말했다. 리 씨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리 씨는 더 괴로울 따름입니다. 그러니 제 이야길랑 아예 리 씨에게 마십시오. 처음 제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말한 것처럼 저는 리 씨를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나지 않더라도 리 씨를 위해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변변치 못하나마 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영감님께서 가셔서 리 씨를 위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밤 리 씨는 몹시 절망에 빠져 있을 겁니다. 이제 곧 가겠소이다. 고맙습니다. 리 씨는 영감님을 철석같이 믿고 있고 또 고륙의 정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그래 리 씨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근심 걱정에 쌓여 있지만 그래도 퍽 아름다워 보이지요. 아, 이것은 한숨 같은 거의 목맨 소리와 같은 비통에 잠긴 긴 울부짖음이었다. 이 소리에 놀란 로리의 시선은 카턴의 얼굴로 끌려들었다. 그러나 카턴은 얼굴을 난로 쪽으로 외면하고 있었다. 참 잊었었군요. 카턴은 말했다. 로리의 두 눈은 다시 카턴의 얼굴에 끌려 들어갔다. 본디는 미남으로 생긴 그 얼굴이었건만 아무렇게나 마구 굴려 엉망으로 망쳐버린 것이 꼭 유즈음의 죄수 같은 인상을 지니고 있구나 생각하며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한층 더 그럴듯하게 보였다. 영감님께서 이곳에서 보실 용무는 거의 다 보셨습니까? 카터는 그에게로 향하며 물었다. 그래요. 어젯밤 리씨가 불시에 찾아왔을 때도 네 그렇소이다만 이곳에서의 내 용무는 다 끝났소이다. 그래서 난 박사 일가가 완전히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파리를 떠날 작정으로 있었소이다. 난 통행증도 나왔고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영감님의 과거를 비교해 보시면 참으로 기나긴 세월이라 감개무량하시겠습니다, 영감님. 카터는 곰곰이 생각하며 그의 장수를 부러워하는 듯이 말했다. 78회 동안의 생애였소이다. 평생을 유익하게 살아오셨지요. 착실하고 언제나 바쁘시게 그리고 남들로부터 신망과 존경과 추앙을 받으면서 살아오셨죠. 난 성인이 된 이래 사무가로 살아온 사람이외다. 아니 소년 시절부터 사무가였다고 해도 괜찮지요. 78이 되신 오늘날 영광님께서 차지하고 계신 그 자리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영감님께서 지금의 그 자리를 영영 뜨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섭섭히 여길 것이겠느냐 말입니다. 난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호랍이요. 로리는 말했다. 이 늙은 것을 위해 울어줄 사람은 이 세상엔 아무도 없소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류씨가 영감님을 위해 울어드릴 게 아닙니까? 그리고 류씨의 어린 딸이 그래 그렇소이다. 고마운 노릇이지. 뭐 그저 좀 그래본 것이오. 시드니 카터는 다시 시선을 난로 쪽으로 돌려 한참 입을 꾹 다물고 있더니 이윽고 이렇게 물었다. 한 말씀 또 여쭤보겠는데요. 영감님께서는 유년 시절이 아득한 옛날로 여겨지시는지요? 어머님의 무릎에 안겨 있었던 그 시절이 퍽 오랜 옛날처럼 여겨지시느냐 말입니다. 카턴의 이 뜻밖의 부드러운 태도에 감동하여 로리는 대꾸했다.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도리어 그렇지 않게 여겨져요. 종착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공 위를 맴도는 것처럼 점점 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모양이야. 이것이 원만하고 사리에 맞는 세상 이치인 모양이요. 지금 나의 가슴은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나의 아름답고 젊은 어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환상으로 벅차 있소이다. 이렇게 늙은 지금도 말이오. 그리고 소위 이 세상이라는 것이 아직 나에게는 실감이 가지 않고 지금처럼 여러 결점이 몸에 배기 이전
어린 시절에 대한 여러 가지 연상에 마음이 벅차 있는 것이라오. 영감님의 심정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카턴의 얼굴에는 한오라기의 빛이 스쳤다. 그만큼 영감님은 더 행복하실 겁니다. 그렇기를 바라는 바요. 카턴은 여기서 대화를 끝마치고 일어서서 코트를 입으려는 미스터 로리를 거들어 주었다. 그러나 카턴 씨는 하고 로리는 다시 화제를 돌렸다. 카턴 씨는 아직 젊으니까. 네, 하고 카턴은 말했다. 저는 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청춘이란 본래 장수해선 안 될 청춘이에요. 전 제 자신이 지긋지긋해졌으니까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야. 로리는 말했다. 그런데 나가시겠소? 리씨의 집 문 앞까지 산책이나 하실까요? 아시다시피 전 방랑벽이라 할까 잠시도 한 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라서요. 제가 너무 오래도록 거리를 방황하더라도 걱정 마십시오. 아침엔 다시 나타날 테니까요. 그런데 내일 재판에 가 보시겠죠? 네, 불행한 일이지만 가봐야죠. 저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방청객의 한 사람으로 갈 뿐이죠. 우리 스파이가 자리를 잡아놓고 기다릴 테니까요. 영감님, 우리 팔짱을 끼고 걸으십시다. 로리는 시키는 대로 팔짱을 꼈다. 그들은 계단을 내려가 거리로 나갔다. 리씨의 집까지는 불과 수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카터는 그 집 앞에서 로리와 헤어진 다음 약간 떨어진 발치에서 서성이고 있더니 다시 닫혀있는 문 앞으로 되돌아와 그 문을 만지작거렸다. 카터는 리씨가 매일같이 감옥 곁에 가서 서 있곤 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리씨는 이 문으로 나와서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쪽 길 모퉁이를 돌고 돌아 포장한 이 길을 수없이 밟고 갔었겠지. 리씨가 다니던 이 길을 따라가 보자. 리씨가 수백 번이나 나가서서 있던 라포르스 감옥 앞에 카턴이 걸음을 멈춘 것은 밤 10시였다. 키가 작은 나무 장수는 가게 문을 닫고 문 앞에서 곰방대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안녕하시오 시민동지. 시드니 카턴은 그 곁을 지나가다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그 나무 장수가 그를 유유히 훑어보았기 때문이다. 안녕하시오 시민동지. 공화국 경기는 어떻소? 기요틴 말씀인가요? 나쁘진 않죠. 오늘은 63명 해치웠으니까요. 곧 100명에 달할 겁니다. 삼손과 그 부하들이 피곤해 죽겠다고 툭하면 불평을 하는 판이랍니다. 하하하, 그 삼손이란 참 광대 같은 놈이에요. 참 기막힌 면도장이란 말씀이야. 가끔 구경을 가쇼? 그자가 면도질 하는 걸 말이죠. 늘 가보죠. 매일 가봐요. 그 얼마나 기막힌 면도장이라고요. 댁에서는 그자의 솜씨를 보신 일이 있으시오? 없는데? 그자가 한상 거뜬히 요리해 내는 솜씨를 좀 가보시죠. 시민동지 생각해 보십시오. 글쎄 오늘은 말씀이야. 내가 곰방대 2대를 다 피우기도 전에 63을 잘라 치웠거든요. 2대를 다 피우기도 전에 말이에요. 이 얼마나 기막힌 솜씨입니까? 그 작달막한 나무장수는 이빨을 드러내고 희죽 웃으며 피우고 있던 곰방대를 내밀어 63명을 처형하는 데 걸린 시간을 이렇게 곰방대로 재봤죠 하고 늘어놓았다. 그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카터는 당장에 때려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그냥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댁은 영국인은 아니시죠? 나무장수는 말했다. 영국인 복색을 하곤 계시지만요. 영국인이요. 카터는 다시 걸음을 멈추고 어깨 너머로 대답했다. 프랑스 사람이나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옛날에 이곳에 유학한 적이 있었소. 아하, 꼭 프랑스 사람 같으시네. 잘 가시오 영국 양반. 잘 있으시오 시민동지. 아무튼 그 광대 새끼 사형수를 한번 구경해 보시오. 작달막한 나무 장수는 카턴의 등에다 대고 또 한번 외쳤다. 그리고 가실 땐 곰방대를 잊지 말고 갖고 가시오. 시드니 카턴은 나무 장수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걸어가더니 가로등이 반짝이는 그 길 한복판에 서서 종이 쪽지에 연필로 뭐라고 적었다. 그리고 그 길에 익숙한 사람처럼 자신 있는 걸음걸이로 어둡고 구지레한 거리를 걸어갔다. 여느 때보다 한층 더 구지레해 보이는 거리였다. 이 공포의 시대에는 가장 번화한 거리도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카터는 어느 약국 앞에 발을 멈췄다. 마침 주인이 가게 문을 닫고 있는 참이었다. 구불구불한 언덕길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조그마한 컴컴하고 그 집 모양마저 뒤틀린 그 가게의 주인 또한 작고 거무스레하고 일그러진 사나이였다. 이 사나이에게 인사를 던진 카터는 그의 앞에 서서 아까의 그 종이 쪽지를 내밀었다. 휙!
약사는 슬그머니 휘파람을 불며 그 쪽지를 읽었다. 히히히. 시드니 카터는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약사가 물었다. 시민동지 댁에서 쓰실 거요? 내가 써요. 시민동지, 이 약들은 따로따로 두시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데 섞으시는 날엔 큰일 납니다. 잘 알았소. 약사는 조그만 약봉지를 몇 개 카턴에게 내주었다. 그는 그 약봉지를 속주머니 속에 하나씩 차근차근 넣고는 돈을 치르고 유유히 약방을 나섰다. 이제 내일까진 할 일이 없나. 달을 우러러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잠이 안 와서 큰일이야.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그의 태도에는 조금도 무모한 기색은 없었다. 방심의 태도도 반항의 태도도 없었다. 하늘엔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것은 방황하고 몸부림치며 길 잃은 기진맥진한 사나이가 결국 자기의 갈 길을 찾고 그 목적지를 발견한 그런 침착한 태도였다. 오랜 옛날 그가 장래를 촉망받던 청년으로서 젊은 경쟁 상대들 간에 이름을 떨치던 그 시절 그는 아버지의 상여를 따라 무덤까지 간 일이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수년 앞서 돌아가시고 안 계셨다. 지금 하늘 높이 달과 구름이 흘러가는 이 짙은 그늘에 뒤덮인 컴컴한 거리를 걸어 내려가고 있으려니 그 옛날 아버지 무덤 앞에서 읽었던 엄숙한 구절이 그의 마음속에 되살아났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도끼날 밑에 사로잡혀 있는 이 도시에서 그는 한밤중에 홀로 오늘 사형당한 63명을 위해 또 지금 감옥에서 그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내일의 희생자들과 그리고 모래와 글피의 희생자들을 위해 스스로 끓어오르는 비애의 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지금 그 같은 성경의 말씀이 깊은 바닷속에서 찾아낸 녹슨 고선의 닷처럼 연상의 쇠사슬로서 그의 가슴속에 되살아난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는 그 말씀을 애써 생각해 내려고 하지는 않았건만 절로 술술 외워지는 그 말을 되풀이하며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주위를 애워싼 공포를 깨끗이 잊고 조용한 2~3시간 동안 편안히 쉬려는 집집의 밝은 창들, 수년에 걸친 성직 계급의 사기, 약탈, 방탕의 자멸 행위로 말미암아 일반의 반감도 드높이 기도소리 같은 것은 사라져 버린 지 이미 오래된 성당의 탑, 대문에 영원한 잠이라고 쓰여있는 멀고 먼 묘지, 수많은 감옥, 60몇 명의 사형수가 마차에 실려 형장으로 가던 거리들, 그리고 이제는 슬픈 망령의 이야기 같은 것은 기요틴의 사형 집행인들 간의 화제거리도 못 되리만큼 흔해 빠지고 유물화된 죽음이란 것, 분노 속에서도 짧은 밤에 휴식을 얻으려는 이 도시의 모든 죽음과 삶, 이런 것들에 엄숙한 흥미를 느끼며 시드니 카터는 다시 한번 센 강을 건너 밝은 거리로 걸음을 옮겼다. 거리엔 마차의 왕래가 거의 없었다. 마차를 탄 자는 의욕의 눈초리를 받기 쉬웠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모두 붉은 모자를 쓰고 무거운 구두를 신고 재빨리 걸음을 옮겨 놓고 있었다. 그러나 극장은 어느 곳이나 10,000원이었다. 카턴이 어느 극장 앞을 지나칠 때 영화가 방금 끝났는지 사람들이 즐거운 듯 짓거리며 제각기 집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극장 문 앞에서 어머니를 따라온 소녀 하나가 진창을 건너려고 망설이고 있었다. 카터는 그 소녀를 안아서 그 진창을 건네주고는 그 수줍은 팔이 자기 목에서 부러지기 전에 그 소녀에게 키스를 청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거리는 고요해지고 밤은 깊어갔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그의 발소리 속에서도 하늘의 공기 속에서도 울리는 듯 했다. 완전히 고요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걸어가며 그는 이따금씩 이 구절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언제나 그 목소리가 울려 나오는 듯 했다. 한밤이 다시 샜다. 그는 다리 위에서 걸음을 멈추고 파리 섬 암벽에 물을 튀기며 흘러내리는 센강의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한 폭의 그림처럼 인가와 성당이 서로 어우러져 달빛 속에 밝게 비친다. 하늘에선 새벽의 태양이 송장 같은 얼굴을 으스스 추운 듯 내민다. 그러자 밤은 별과 달과 더불어 창백해지며 숨을 거둔다. 이때의 얼마 동안은 창조자가 죽음의 지배권 내로 옮겨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이다. 그러나 휘황한 태양이 중천의 떠오름에 따라 밤새 무거운 짐처럼 짊어지고 다니던 그 구절이 밝게 뻗친 햇살 속에서 정통으로 그리고 따스하게 그의 가슴에 느껴지는 것 같았다. 이 고요한 아침에 저렇게 빨리 저렇게 깊고도 당당히 흐르는 강물결, 그것은 마음 잘 맞는 벗인양 다정히 여겨졌다. 강물을 따라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걸음을 옮겨간 그는 두개 드러누워 밝고 따스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잠이 들었다. 얼마 후 잠이 깨어 다시 걷기 시작한 그는 잠시 그 주변을 서성이며 물결 까닭도 없이 소용돌이 치다가 강물결에 빨려 들어가서는 큰 바다로 휩쓸려 나가는 물결을 바라보고 있었다. 꼭 내 꼴 같구나. 고엽 같은 연한 빛깔의 돛을 단 진배 한 척이 그의 시야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더니 금세 그의 곁을 지나 사라져갔다. 강물 위에 그려진 그 배의 소리 없는 자국이 사라져버리자 자기의 온갖 과오와 오늘날까지의 딱한 어둠의 생활을 뉘우치고 하느님의 자비심에 매달리고 싶은 북받치는 충동을 참을 길 없어 그는 또다시 소리쳐 기도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카턴이 돌아와 보니 미스터 로리는 벌써 집을 나가고 없었다. 그 착한 노인의 행선지를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시드니 카터는 커피와 약간의 빵을 먹고 난 다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미 법정은 온통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무섭게 여기고 멀리하는 검은 양이 카턴을 보더니 군중들 틈에 모퉁이로 그를 밀어 넣어주었다. 미스터 로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네트 박사의 모습도 보였다. 박사의 곁에는 류씨가 앉아 있었다. 남편이 법정 안으로 끌려 들어오자 류씨는 무한한 사모의 정과 눈물 어린 상냥한 애정에 찬 눈초리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를 생각하여 없는 용기나마 한껏 내어 씩씩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런 아내의 기색을 본 남편의 얼굴에도 화색이 떠오르고 바라보는 눈초리에도 밝은 빛이 감돌았으며 마음마저 설레는 듯 했다. 류씨의 그러한 표정이 시드니 카턴에게 끼치는 영향에 주목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남편에게 끼친 것과 아주 똑같이 카턴에게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법정 내의 모든 눈이 배심원에게로 집중되었다. 배심원들이라야 어제도 그제도 그 자리에 있었고 또 내일도 모레도 그 자리에 앉아있을 언제나 단호한 결의를 품고 있는 애국 혁명파요 충실한 공화당원 밤낮 같은 구성원이었다. 그들 배심원 중에서도 가장 진지하고 가장 열광적인 얼굴을 하고 대중의 주목을 끌고 있는 자가 있었다. 그는 항상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쉴 새 없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사내였다. 그의 모습은 방청객들에게 크나큰 만족감을 주었다. 피에 굶주린 식인종의 성격을 지닌 이 배심원이야말로 생땅 또한의 자크 3번 바로 그자였다. 배심원들은 마치 사슴을 재판하려는 사냥개와도 같아 보였다. 이번엔 모든 사람들의 눈이 5명의 재판관과 1명의 검사에게로 쏠렸다. 오늘은 웬일인지 그들의 좌석에서 도무지 호의의 징조가 감도는 것 같지 않았다. 광포하고 타협을 모르는 살기 등등하고 차디찬 사무적인 공기가 감돌고 있을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의 눈은 장래의 청중들끼리 서로서로 교환되었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치면 만족스러운 듯이 눈을 꿈쩍거리고 고개를 끄덕인 다음 몸을 앞으로 내밀고 다시 정면에 귀 기울이는 것이었다. 샤를 에브레몽드 가명단에 자길 석방 당일로 재고발 재요치, 기소장 발송은 자길, 기소장 내용, 공화국의 적이요, 귀족 폐지 이전의 그 특권을 이용하여 인민에게 파렴치한 압박을 가한 사유로 인해 공권을 박탈당한 족속 중에 한 사람,
포악한 영주의 가족의 한 사람 샤를 에브레몽드 가명 다네는 여사한 공권 박탈의 당연한 귀결로서 법이 정한 바 극형에 처해져야 할 것임.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이 정도 아니 이보다도 더 짧은 말로 검사가 논고를 끝마쳤다. 이번엔 재판장이 물었다. 피고는 공소당한 것인가 밀소당한 것인가? 공소 옳시다 재판장. 공소자는 누군가? 3명입니다. 생땅투안의 술집 주인 에르네스트 드파르주, 조소, 그의 처 테레즈 드파르주, 조소, 의사 알렉산드르 마네트. 이때 법정 안에는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법정 한가운데선 마네트 박사가 창백한 얼굴로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박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재판장, 나는 북받치는 분노를 참을 길 없어 항의하오. 이것은 날조요 사기입니다. 피고는 나의 사위가 아닙니까? 나의 딸과 그리고 나의 딸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도 목숨보다 더 귀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사위를 고발했다는 거짓 음모를 꾸민 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시민동지 마네트, 진정하시오. 이 재판정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귀하 자신이 법률의 보호 밖으로 추방당하는 것이 됩니다. 귀하에게 목숨보다도 더 귀한 자라고 해서 반드시 공화국의 선량한 시민에게도 귀중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재판장의 호령을 찬양하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재판장은 배를 눌러 청중의 정숙을 요구한 다음 다시 열변을 토했다. 만약 공화국이 귀하에게 귀하의 딸을 희생시킬 것을 요구한다면 귀하의 의무는 딸을 마땅히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이제부터 진술되는 내용을 경청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절대 침묵을 지키기 바랍니다. 법정이 정숙해지고 재판의 진행이 잘 들리게 되기를 기다려 드파르주가 등장했다. 드파르주는 박사가 투옥되던 때의 광경, 그때 자기는 박사 댁에서 일 보던 한 소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 석방 때의 광경과 석방 후 자기에게 인도되었던 때의 이야기 등을 일사천리로 설명했다. 이어서 간단한 신문이 있었다. 법정의 공기는 판결을 서두르고 있었다. 귀하는 바스티유를 점령하는 데 있어 큰 공로를 세웠습니까? 시민동지? 네,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때 군중 속으로부터 흥분한 여자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그때 시민동지는 애국혁명파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멤버였었지 않소? 왜 그 얘기를 똑똑히 하지 않소? 그때 시민동지는 포수였었지 않소? 그리고 그 저주받을 놈의 요새가 함락되던 당시 선두로 뛰어든 사람이 시민동지였지 않았소? 시민동지 여러분, 내 말은 정말이에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방장스, 바로 그녀였다. 그녀는 청중의 우레같은 박수 갈채를 받으며 이렇게 하여 재판의 진행에 도움을 주었다. 재판장이 배를 눌렀으나 으쓱해지고 가열된 방장스는 꼬챙이 같은 날카로운 고함을 길길이 외쳐댔다. 저 배를 때려 부수자. 여기서 또 박수갈채가 장내에 진동했다. 시민동지, 바스티유가 떨어지던 그날 시민동지가 거기서 한 일을 이 법정에서 진술해 주기 바라오. 난 알고 있었소. 드파르주가 부인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부인은 드파르주가 올라가 선 계단 바로 아래에 버티고 서서 그를 차분히 겨눠 보고 있었다. 난 이제부터 내가 말할 이 사람이 북탑 105호 독방에 감금되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소. 나는 본인에게서 직접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죄수가 나의 보호를 받으며 구두를 만들고 있던 그 당시에도 그는 북탑 105호라는 것 이외에는 자기 이름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그날 나는 포수로서 싸우면서 바스티유가 함락되면 그 독방을 한번 조사해봐야지 하는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바스티유는 함락되고 나는 그 감방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배심원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지 시민과 같이 옥리의 안내를 받아 올라가 봤소이다. 그곳에 올라간 나는 샅샅이 조사해 보았지요. 굴뚝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겠지요. 그런데 그 안에 돌을 뺐다가 다시 박아 놓은 자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 종이 쪽지 한 장이 틀어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후 나는 마네트 박사의 필적을 조사하는 것을 나의 의무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것이 바로 박사의 필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마네트 박사의 수기를 재판장 앞에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귀하가 직접 읽어보시오. 이리하여 그 수기의 낭독은 시작되었다. 그림자의 정체. 내 이름은 알렉산드르 마네트, 불행한 의사, 보베 태생, 그 후 파리의 이사.
나는 1767년 섣달 수심에 가득 찬 바스티유 나의 독방에서 이 우울한 글을 쓴다. 나는 모든 곤란을 무릅쓰고 틈틈이 몰래 이 글을 적는 것임. 나는 나의 수기를 연장 벽 속에 비밀히 간직할 작정이다. 나는 그곳에 나의 이 수기를 은폐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작업을 계속해 왔다. 나의 몸과 나의 슬픔이 먼지로 사라져 버린 후일지라도 인자한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 발견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서 이 글씨는 녹슨 쇠끝에 연통 검댕과 석탄 부스러기와 나의 피를 섞어서 만든 액체를 찍어서 가까스로 쓰는 것이다. 감금된 지 10도를 맞이하는 해의 마지막 날에 시작하는 것이다. 나의 온갖 희망도 나의 가슴에서 다 사라져갔다. 나는 나의 머리가 머지않아 돌아버리리라는 무서운 경고를 스스로 바라고 있음을 알고 있다. 현재 있어서는 나의 머리가 적당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음을 엄숙히 선언한다. 나의 기억은 세밀하고도 정확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발각되어 읽히든 안 읽히든 간에 나의 이 진실한 기록은 하늘의 영원한 심판정에 있어서의 나의 답변이 될 것임을 또한 엄숙히 선언한다. 1757년 섣달 제3주 22일이었다고 기억된다. 어느 구름 낀 달밤 나는 의학교 주변에 있는 나의 집으로부터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센 강변의 한적한 파지장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다. 때마침 한 대의 마차가 나의 등 뒤로부터 전속력으로 달려왔다. 나는 그 마차에 다치지 않도록 길을 비켜섰다. 이때 마차 창으로부터 머리가 하나 쑥 나오더니 마부에게 정지를 명령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부가 고삐를 당기자 마차는 급 정거를 했고 동시에 아까의 그 목소리가 나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 대꾸했다. 마차는 나보다 훨씬 앞서 가서 멎었던 관계로 두 신사에게는 내가 채 그 마차까지 다다르기 전에 마차 문을 열고 땅에 내릴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들은 둘 다 외투 속에 몸을 감싸고 신분을 감추려는 것으로 짐작되었다. 마차문 가까이에 나란히 서 있던 그들은 두 사람 다 나와 동년배 아니면 연소자로 보였다. 또 둘은 키, 태도, 음성, 그리고 내 눈으로 보기에는 얼굴까지도 몹시 비슷한 것으로 여겨졌다. 귀하가 마네트 박사이요? 한 사람이 물었다. 네, 그렇소. 전에 보베에 살던 마네트 박사시죠? 또 한 사람이 물었다. 근 2, 3년 동안 파리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외과 전문의 젊은 선생이죠? 두 분 신사 양반 하고 나는 대꾸했다. 제가 바로 지금 과분의 칭찬을 받은 그 의사 올시다. 우리는 선생 댁까지 갔었소. 첫째 사람이 말했다. 때마침 선생은 외출 중이었지만 선생이 아마 이 방향으로 산책을 나갔으리라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선생을 뒤따라 찾으려고 왔던 것이오. 어서 이 마차에 타시죠. 두 사람의 태도는 명령적이었다. 이렇게 말하며 두 사람은 나를 마차 문 쪽으로 떠다 밀고 가다시피 했으나 그들은 무장을 갖추고 있었고 나는 맨 주먹이었다. 두 분 신사 양반, 나는 말했다. 미안하지만 이 사람에게 진찰을 청하는 분에게는 보통 성명을 묻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진일 경우에는 대략 병상을 듣기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입을 열었던 그 자가 나의 말에 대꾸했다. 박사, 선생의 환자는 신분이 높으신 분이요. 환자의 병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생의 실력을 믿고 있으니 우리의 입에서 듣느니 선생 스스로 확인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소. 자, 이만 어서 마차를 타주시오. 나는 복종하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묵묵히 마차에 올라탔다. 두 사람도 나의 뒤를 따라 마차 안으로 들어왔다. 마지막으로 마차에 오른 자는 발판대를 올리고 뛰어탔다. 마차는 머리를 돌려 다시 전속력으로 달렸다. 나는 이 대화를 당시와 추호도 어김없이 여기에 적고 있다. 물론 한마디 한 구절의 착오도 없음을 확신하는 바다. 사실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정신을 가다듬어가며 나는 모든 사건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다. 바로 뒤에 나오는 점선은 곧 내가 잠시 붓을 놓고 이 수기를 그 은폐 장소에 감추어 두는 경우의 표시이다. 마차는 거리와 거리를 지나 북문 검문소를 통과하여 교회로 달렸다.
검문소로부터 약 2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그때는 거리 분간을 못했었지만 그 후에 다시 그곳을 지나갈 때 그만한 거리임을 직감했다. 큰 신장로로부터 벗어나서 달리더니 금세 어느 외딴 집 앞에 멎었다. 우리 세 사람은 마차에서 내려 뜰 안에 물이 질척질척한 보도를 지나 현관에 이르렀다. 뜰 안에는 손질이 되어 있지 않은 채 내버려둔 분수에서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배를 눌렀지만 문은 즉시 열리지 않았다. 이윽고 문이 열리자 나를 안내해온 그 두 사나이 중 하나가 두꺼운 승마 장갑으로 그 문을 연 하인의 얼굴을 후려 갈겼다. 그러나 그 같은 행동이 조금도 나의 주의를 끌지는 못했다. 당시 평민이 얻어맞는 것은 개가 얻어맞는 것보다도 더 흔한 일이었으니까. 두 사람 중 다른 하나가 역시 화를 내며 한 팔로 그 하인을 후려갈겼다. 그들 사나이의 모습이며 행동이 너무나 비슷한 것을 본 나는 비로소 그들이 쌍둥이라는 것을 알았다. 바깥 대문 앞에서 내가 마차를 내렸을 때부터 그때 대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두 형제 중 한 사람이 그 쇠를 열고 우리를 안에 들인 다음 또다시 그 쇠를 잠갔다. 나는 2층 방으로부터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내가 곧장 안내되어 간 곳은 바로 그 방이었다. 우리가 계단을 올라감에 따라 그 고함 소리는 점점 커졌다. 이윽고 눈앞에 누워있는 것은 고열로 뇌를 상한 환자였다. 환자는 무척 아름답고 젊은 여인이었다. 20살 남짓한 정도로 보여졌다. 머리는 온통 산발에 두 팔은 손수건과 장식띠로 침대에 비끌어 메어져 있었다. 나는 이 묶은 천들이 모두 신사의 옷 치장품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다. 그 중에 하나, 그것은 의식용의 술 달린 어깨 장식이었다. 애는 귀족의 문장과 이라는 이니셜이 수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내가 이상의 것을 본 것은 환자의 진찰을 끝마친 최초의 몇 분 동안이었다. 그 여인은 쉴 새 없이 몸부림치며 침대 가장자리에 얼굴을 대고 몸을 비틀고 그 어깨 장식을 입에 물고 질식할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에 그것이 나의 눈에 띈 것이었다. 의사로서의 나의 최초의 처치는 손을 그 여인에게로 뻗쳐 숨을 편하게 해준 것이었다. 어깨 장식을 옆으로 치워놓으면서 그 한 모서리에 수놓여진 것이 나의 눈에 띄었던 것이다. 나는 그 여인을 가만히 돌려 눕힌 다음 그녀의 가슴에 나의 두 손을 얹어 그녀를 진정시키고 나서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여인의 눈동자가 뒤집히고 창란의 징조가 보였다. 그리고 쉴 새 없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울리며 되풀이하기를 내 남편, 우리 아버지, 내 동생 하는 것이었다. 이어 12가지 수를 세고는 쉿 하고 소리를 질렀다. 여기서 잠시 말을 멈추고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더니 다시 찢어지는 비명을 올려 내 남편, 우리 아버지, 내 동생 하며 계속 울부짖고 나서는 12가지 하나 둘 세고 나면 쉿 하는 소리로 끝을 맺곤 했다. 그 순서, 그 태도 몇 번을 되풀이해도 매번 똑같았다. 첫머리에 일정한 짧은 휴식을 두는 이외에는 쉴 새 없이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얼마나 되셨습니까? 나는 물었다. 그들 형제를 구별하기 위해 이후로는 형과 아우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하겠다. 둘 중 내가 형이라고 부르는 자는 권위와 점잔을 빼던 자다. 어젯밤 이맘때부터 이렇게 대답한 것은 형이었다. 이분에게는 남편과 아버님과 동생이 계신가요? 동생이 있어요. 그럼 댁이 바로 동생이 아니신가요? 그는 몹시 멸시하는 투로 천만에 하고 대꾸했다. 이 환자께서는 최근 12이라는 숫자와 무슨 관련이라도 있나요? 동생이 못 참겠다는 듯 입을 열었다. 12와 관계가 있죠. 여보십시오. 두 분 신사 양반 하고 나는 여전히 두 손을 여인의 가슴 위에 올려놓은 채 말했다. 모처럼 저를 데려오셨지만 저는 지금 아무런 소용도 안 됩니다. 환자의 병세를 알고 왔더라면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왔을 텐데 이대로라면 시간 낭비밖에 안 됩니다. 이 외딴 곳에서 약을 구할 도리도 없을 테고. 형이 아우를 돌아다 보자 아우는 거만한 투로 말했다. 이곳에 약상자가 있습니다. 그는 곧 선반에서 약상자를 내려 탁자 위에 놓았다. 나는 그 약 상자로부터 몇 개의 병을 꺼내 냄새를 맡아보고는 그 병마개를 입술에 대보았다. 내가 환자에게 먹이고 싶었던 것은 본래 독약으로 된 마취제 하나뿐이었으므로 나는 그 약을 찾아 상자 속을 뒤적였다. 선생은 내 집에 약을 의심하십니까?
동생이 반문했다. 보시다시피 신사 양반, 이제 이 약들을 쓰겠습니다. 하고 나는 한마디 대답한 다음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무진 애를 쓴 끝에 내가 먹이려던 그 약을 여인에게 먹일 수 있었다. 잠시 후 또 한 번 그 약을 먹여야 했고 또 그 약의 효력을 볼 필요도 있고 하여 나는 환자의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이때 환자의 시중꾼으로 있는 수줍고 짓눌린 여자, 아래층에 있던 하인의 아내는 방 한 모퉁이로 물러갔다. 그 집은 전체가 질척질척 습기 찼고 금세 쓰러질 것 같았고 세간도 형편없는 것들이었다. 최근에 임시로 옮겨 든 집임이 분명했다. 창에는 환자의 비명소리가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지 두껍고 낡아 빠진 천이 못질을 하여 매달려 있었다. 줄곧 비명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되었으니까. 내 남편, 우리 아버지, 내 동생, 하나 둘 셋, 열둘 쉿. 발광이 너무나 지독해서 동여맨 팔을 늦추어 줄 수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너무 아프지 않도록 보살펴 주었다. 이 발광 중에 단 하나 희망의 불꽃이 된 것은 환자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던 나의 손이 환자를 진정시키는데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계속 몇 분 동안 환자는 몸을 진정시키고 조용히 누워있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의 손도 환자의 비명을 가라앉히는 데는 아무런 효력도 되지 못했다. 아마 시계추인들 환자의 비명만큼 일정하지는 못하리라. 나의 손이 효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 나는 그대로 반시간이나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형제는 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더니 이윽고 형이 입을 열었다. 또 한 사람의 환자가 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나는 물었다. 역시 응급 환자입니까? 선생이 보시면 아실 거요. 형은 아무렇게나 내뱉었다. 그리고 불을 비춰 나를 안내해 주었다. 또 한 사람의 환자는 두 번째 계단을 건넌 곳에 있는 뒷방에 누워 있었다. 이 방은 마구간 위의 다락방 같은 곳이었다. 천장은 일부분만이 벽토를 칠한 반자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환하게 석가래가 내다 보이고 지붕 기와가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반자가 되어 있지 않은 천장 아래에는 건초와 밀집과 뗄나무, 다발이 쌓여 있고 서가를 모래 속에 파묻어 둔 것이 높다랗게 쌓여 있었다. 그 방에 반자가 되어 있는 쪽으로 가자면 이 더미를 지나가야만 했다. 나의 기억은 치밀하고 확실함을 여기서 다시 증언한다. 강금 생활 열도를 끝맺는 오늘 바스티위의 이 나의 독방에서도 나는 그날 밤의 광경을 그대로 상세히 머릿속에서 그려볼 수 있다. 마룻바닥에 깔린 약간의 건초 위에 내 던져진 쿠션을 베고 한 예쁘장한 농부의 자식이 누워 있었다. 고작해야 17살이나 됐을까 말까. 소녀는 이를 악물고 벌렁 나자빠져 꽉 움켜쥔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놓고는 두 눈을 부릅뜬 채 곧장 천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소년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들여다 보았으나 소년의 상처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소년이 어떤 지독한 상처를 입고 그 때문에 빈사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얘야, 난 의사다 하고 나는 말했다. 어디 좀 보자꾸나. 난 선생님한테 치료받고 싶지 않아요. 소년은 대꾸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소년의 오른손 밑이 바로 상처였다. 나는 소년을 달래 오른손을 비키게 했다. 상처는 칼에 찔린 것으로 20시간 내지 24시간 전에 입은 것이었다. 그 즉시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소년의 목숨을 건질 의사는 있을 수 없었다. 소년의 생명은 급속히 죽음을 향해 줄다름질 치고 있었다. 나는 형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이 목숨이 끊어져 가는 미 소년을 마치 무슨 부상당한 새나 토끼를 바라보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무래도 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선생, 어째서 이런 상처를 입었나요? 나는 물었다. 미친 농사꾼의 자식이요, 농노요. 내 아우에게 억지로 싸움을 걸더니 그만 아우의 칼에 쓰러진 놈이에요. 마치 신사나 되는 듯이 말이요. 그의 대답에는 인간으로서의 동정, 슬픔, 인간의 같은 것은 추호도 비쳐 있지 않았다. 이 같은 그의 태도는 계층이 다른 이 동물이 이 같은 자기 집 마구간 위층에서 죽는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 싶었다. 더러운 기생충 나부랭이처럼 어둠침침하고 지저분한 곳에서 격에 맞게 죽어가는 편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는 듯 싶었다. 그는 그 소년 자신 또는 소년의 운명에 관해서는
티끌만큼의 동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소리를 들은 소녀는 시선을 스르르 그에게로 옮기더니 이번에는 나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놈들은 지극히 자랑스러운 모양이에요. 그 귀족 놈들은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들 천한 개들에게도 때로는 자존심이 있는 법이에요. 놈들은 우리를 강탈하고 강간하고 때리고 차고 죽이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서도 때로는 약간의 자존심이란 게 뻗쳐 나옵니다. 환자를 선생님 그 여인을 보셨던가요? 여인의 비명 소리는 여기까지 들려왔다.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소녀는 그 여인이 이 자리에 누워 있기라도 하듯이 말했다. 나는 대답해 주었다. 그래 보았다. 선생님 바로 제 누이예요. 놈들은 그 귀족 놈들은 말이에요. 수세기에 걸쳐 천인공노할 권력을 방패로 우리 여자들의 정조를 유린해 왔어요. 하지만 우리 여자들 중에는 송죽 같은 절개를 지키는 여자도 많아요. 그런 여자는 제 눈으로 보아서 알고 있고 또 아버지한테서도 들었죠. 제 누이는 참 착하고 절개가 굳은 여자였어요. 누이는 좋은 신랑감과 약혼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 서 있는 이 귀족놈의 소작인 이었조만 또 한 놈은 그놈의 형인데 악한 중에서도 최고 악한이죠. 전신에 힘을 집중했음에도 소년의 이야기는 몹시 힘이 들어 보였다. 소년은 무서운 정신력으로 한마디 한마디 힘을 주어 말했다. 우리 천한 개들은 저기 서 있는 저놈 귀족 놈들에게 착취당할 대로 당했어요. 무자비한 세금을 치러야 하고 임금 없는 강제 노동에 종사해야 하고 우리의 곡식은 실컷 좋건 놈들의 방앗간에 가서 찌어와야 하며 형편없는 수확을 가지고 놈들의 새를 수십 마리씩 먹여 살려야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단 한 마리의 새도 못 기르도록 목숨을 건 엄벌을 마련해 놓았으며 어찌나 놈들에게 뜯기고 등골을 뽑히고 했던지 어쩌다 고기 한 점만 생겨도 창에 덧문을 닫고 문 빗장을 지르고 놈들의 끈아풀에게 들켜서 빼앗기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먹는 형편이죠. 네, 말하겠는데 우리는 이렇게 착취당하고 이렇게 쫓긴 끝에 이렇게 거지 가난뱅이가 될 대로 다 되어버렸으니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이따위 세상에 내보내준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 올릴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여자들이 모두 잉태를 못하는 병신들이 되어서 이 비참한 우리네 족속을 멸족시키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압제에 대한 반항의식이 이렇게 불덩어리처럼 터져 나오는 것을 내가 본 것은 이번이 생전 처음이었다. 인민의 가슴속 어느 곳엔가 반항의식이 잠재해 있으리라는 것은 나도 짐작해 왔었으나 이 숨을 거두려는 소년을 만난 지금 비로소 그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을 눈앞에 실제로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 그러나 제 누이는 그 사람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 당시 신랑은 가엾게도 병석에 있었지만 누이는 사랑하는 그 신랑과 결혼해 버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네 오두막집 속에서 놈들이 소위 계집이라고 부르는 오두막집에서 남편을 간호하고 위로하며 살아갔지요. 그런데 결혼한 지 몇 주도 안 되어서 저기 서 있는 저자의 동생이 누이를 보고 그만 눈독을 들였지요. 그래 그놈은 저기 서 있는 제 형 보고 그 색시를 어떻게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누이에게는 소중한 남편이지만 놈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형놈이 기꺼이 아우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누이는 착하고 절개가 굳은 여자였으므로 그놈의 아우를 몹시 미워했어요. 내가 놈을 미워하는 만큼이나 맹렬히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 형제 놈들이 매부를 설득해서 누이에게 압력을 가하여 누이의 마음을 돌리도록 하려고 무슨 짓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나를 쏘아보고 있던 소년의 시선이 스르르 곁에 서 있는 그 형제에게로 옮겨갔다. 그 형제의 얼굴을 보고 나는 소년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때 귀족과 노예의 서로 정반대되는 두 개의 자존심이 서로 맞 겨눠 보고 있던 것을 나는 지금 이 바스티유 감옥에서도 역력히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다. 귀족의 자존심이란 전혀 멸시적인 무관심이요. 노예, 농부의 자존심은 오로지 짓밟혔다는 감정과 불타는 복수심이다. 선생님, 아시다시피 귀족 놈들에게는 저희들 상놈인 개들을 소나 말처럼 마차에 비끌어매어 마구 끌고 다닐 권리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놈들은 매부를 마차에다 빗끌어 매 가지고 몰고 다녔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를 자기네 뜰 안에 잡아놓고 놈들의 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밤새도록 개구리를 쫓게 할 권리도 놈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놈들은 매부를 밤새껏 몸에 해로운 서리를 맞아가며 일하게 했고 낮에는 마차에 빗끌어 매 가지고 혹사시켰어요. 그래도 매부는 놈들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네, 안 했고 말고요. 어느 날 한낮에 동여 매었던 마차에서 풀려 점심을 먹으러 집에 돌아왔어요. 물론 먹을 점심밥 같은 것은 없었지만 이때 매부는 종이 한번 울릴 때마다 12차례나 흐느껴 울더니 그만 누이의 가슴에 안겨 숨을 거두었어요. 지금 소년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오직 놈의 악랄함을 폭로하겠다는 결의 뿐이었다. 소년은 꽉 움켜쥐고 있던 오른손에 한결같이 힘을 주어 상처를 움켜쥐면서 점점 짙어가는 죽음의 그림자에 어찌할 수 없이 끌려가고 있었다. 매부가 죽은 후 동생 놈은 형의 허가를 얻고 형의 힘을 빌려 누이를 잡아갔어요. 누이는 놈에게 갖은 사정을 다 이야기하며 애걸했었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는지 저는 직접 듣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요. 누이가 뭐라고 그랬었는지 지금은 모른다 하더라도 머지않아 다 알게 될 겁니다. 선생님, 놈은 한때의 쾌락감으로 누이를 잡아갔어요. 저는 그때 밖에 나가 있었는데 길에서 누이가 잡혀가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이 소식을 알리러 집으로 달려가 보니 아버지는 벌써 복통 끝에 돌아가셨겠지요. 그 가슴에 차 있는 원한의 말 한마디 못한 채 저는 여동생, 제게는 누이가 또 하나 있었으니까요. 놈의 눈이 닿지 않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 있으면 최소한 놈의 노예는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고는 놈의 뒤를 쫓아 어젯밤 이 집안으로 뛰어넘어 들어왔지요. 난 상놈이지만 손에 칼을 쥐고 말이에요. 그런데 다락방 창문이 어디죠? 여기 어느 쪽인가 창이나 있었는데요. 방안이 소년의 눈에는 캄캄하게만 보이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방안을 둘러보니 격투가 벌어졌던 장소처럼 방바닥에 건초와 밀집이 짓밟혀 있었다. 누이는 내 목소리를 듣고 곧 뛰어들어 왔어요. 놈을 죽일 테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내가 일렀지요. 놈은 이 방 안에 들어오더니 대뜸 동전을 두 선 엎은 내게 던져주겠지요. 그러더니 그 다음엔 채찍으로 막 후려 갈기는 거예요. 그래서 난 상놈이지만 막 대들었지요. 그랬더니 놈은 칼을 빼들더군요. 놈의 칼에 나 같은 상놈의 피를 묻히려면 묻히고 그놈의 칼을 산산조각 내려면 내라는 배짱이었죠. 놈은 칼을 빼들고 방어하더니 놈은 온갖 기술을 다하여 필사적으로 나를 찔렀어요. 조금 전부터 나의 눈에는 건초 사이에 나자빠져 있는 부러진 칼 도막이 눈에 띄었다. 그 칼은 신사용의 것이었다. 또 다른 곳에 병사용의 것 같은 칼이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자, 일으켜주세요, 선생님. 그놈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없다. 나는 소년을 일으켜주며 필경 그 아우를 찾는 것으로 짐작하고 말했다. 그놈 그 귀족놈들은 거만을 떨고 있으면서도 내 얼굴을 보는 것을 무서워해요. 아까 여기 있던 그 귀족놈은 어디 있죠? 내 얼굴을 그 놈에게로 좀 돌려주세요. 나는 내 무릎 위에 소년의 머리를 얹어놓고 소년의 말대로 해주었다. 그러나 소년은 한순간 무시무시한 힘을 총 집중하여 혼자 힘으로 일어섰다. 소년이 일어서는 바람에 나도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다. 소년의 몸을 지탱하자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후장놈! 소년은 고개를 돌려 눈을 부릅뜨고 오른손을 치켜들며 말했다. 너희들의 모든 악덕에 복수하는 그날이 오면 난 내 놈과 내 놈의 일가, 내 놈들 일족의 마지막 한 놈까지 잡아내서 복수할 테다. 나는 복수를 맹세하는 표시로 내 놈들 앞에서 피의 십자가를 그릴 테니 보아라. 너희 놈들의 악덕에 복수하는 그날이 오면 너희 족속 중에서도 가장 악질인 내 놈의 아우놈을 끄집어내고 놈의 식구에게 하나씩 하나씩 원수를 갚을 테다. 내 맹세의 표시로 피의 십자가를 그놈 앞에서 그을 테니 보아라. 소년은 두 차례 가슴에 상처에 두 손을 대었다가 집게 손가락으로 허공에 십자가를 그렸다. 순간 소년은 손가락을 허공에 치켜든 채 서 있더니 손가락이 축 떨어지자 소년도 고꾸라져 버렸다. 나는 소년을 잘 뉘게 숨을 거두게 했다.
다시 젊은 여인의 병상으로 되돌아온 나는 그 여인이 아까와 똑같은 순서와 간격으로 헛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같은 상태는 장시간 계속될 것이고 아마도 숨을 거두기 전에는 그칠 길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같은 약을 계속 복용시키고 한밤중까지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그 여인은 그 째지는 듯한 비명의 강도를 조금도 늦추지 않았고 그 헛소리의 명확함도 그 어순도 한결같이 그대로였다. 내 남편, 우리 아버지, 내 동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쉿. 언제나 똑같은 시기였다. 이 같은 광태는 내가 보기 시작해서부터 26시간 내리 계속되었다. 내가 그 방을 두 차례 드나들고 세 번째로 그 여인 곁에 앉았을 때 여인은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로서는 환자에게 별로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점차로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지더니 마침내 송장처럼 되었다. 그것은 마치 오랜 무서운 폭풍 끝에 이윽고 비바람이 잠잠해진 것과도 같았다. 나는 여인의 두 팔을 늦추어주고 하녀를 불러 환자를 똑바로 잘 뉘어 환자가 스스로 찢어버린 옷 매무새를 고치는 것을 함께 거들게 했다. 이때 나는 그 여인의 몸에 어머니가 되는 최초의 기맥이 보이고 있음을 알았다. 이로써 그 여인의 생명에 대해 내가 품고 있었던 최소한의 희망마저 사라져버렸다. 죽었소? 후자, 내가 여전히 형이라고 부르는 그자는 방금 말에서 내려 들어온 것인지 장화를 신은 채로 말했다. 아직 하고 나는 대꾸했다. 그러나 가까워졌습니다. 이 상것들의 몸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 모양이야.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여인을 내려다보며 그는 말했다. 놀라운 힘이 나는 법이죠. 나는 대꾸했다. 사람이 슬픔과 절망에 처하면 말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그 다음엔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발로 의자를 끌고 내 곁으로 다가와 앉더니 하녀를 내보내고 나서 목소리를 낮춰 말을 시작했다. 선생, 동생놈이 이 개들과 어울려 일을 저질러 놓은 것을 알고 내가 선생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고 권했던 것이오. 선생은 평판도 높고 앞으로도 전도도 유망한 젊은 분이니 아마 자신의 이해관계를 잘 생각하실 거요. 그러니 선생이 여기서 보신 것에 대해서는 일체 비밀을 지켜주시오. 나는 환자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뿐 대꾸도 하지 않았다. 선생은 나와 약속해 주시겠소? 네, 하고 나는 말했다. 직업상 나는 환자와의 대화는 항상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심성 있게 대답했다.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이 모두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기 때문이다. 여인의 호흡을 분간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므로 나는 조심성 있게 맥박과 심장을 진찰해 보았다. 아직 목숨은 붙어 있었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태였다. 내가 다시 나의 자리에 걸터 앉으며 방안을 둘러보니 형제가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나는 심한 곤란을 겪어가며 이 수기를 쓴다. 추위가 혹심하고 게다가 일단 발각당하면 마지막 지하 감방의 빛이라곤 하나도 없는 완전한 암흑 속으로 이감될 것이라는 공포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수기를 짧게 요약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의 기억은 여하한 곤란도 착오도 없음을 확언하는 바다. 나와 그 형제 간에 교환된 이야기의 한마디 한마디를 빼놓지 않고 기억해 낼 수 있고 모조리 다 기록하려면 할 수도 있다. 환자는 일주일 동안이나 생사지간을 헤매었다. 이윽고 인종이 절박해왔다. 여인이 나의 귀에 입술을 대고서 중얼거린 여러 말 중에서 두어 마디만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여인은 여기가 어디예요? 하고 물었다. 나는 대꾸해 주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하고 여인은 물었다. 나는 또 대꾸해 주었다. 그 후 나는 여인에게 성을 물었으나 허사였다. 그녀는 베개 위에 머리를 가까스로 저으며 동생과 똑같이 자기네 성을 밝히려 들지 않았다. 나는 여인에게 그 밖에 질문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이윽고 그들 형제에게 환자의 맥박이 급속히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일까지 지탱을 못하리라는 것을 전했다. 지금까지 환자는 하녀와 나 둘만이 자기 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내가 그 방 안에 있는 한 그 형제 중에 하나는 늘 침대 머리맡에 있는 커튼 뒤에 숨어 앉아서 의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인의 죽음이 임박해 오자 그들은 내가 그녀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무관심해진 듯 보였다.
나의 죽음 역시 임박해온 것이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나의 머리를 스쳤다. 내가 시종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들 형제의 자존심이 지독한 손상을 입은 것은 아우, 내가 동생이라고 지명한 그자가 농노의 자식을 상대로 칼부림을 했다는 사실에 있는 것 같았다. 그들 형제의 마음에 충격을 준 것으로 여겨지는 단 하나의 걱정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문의 명예를 지극히 손상시키고 세상의 웃음거리나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아우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칠 때마다 나는 그가 나를 꺼리고 있음을 느꼈다. 아우는 내가 소년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 아우의 행동은 형보다 더 부드럽고 정중했지만 나는 그 뒤에 숨은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나는 형도 나의 존재를 귀찮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환자는 자정이 되기 2시간 전에 운명했다. 이리하여 그녀가 겪은 이승의 모든 악덕과 슬픔은 막을 내렸다. 형제는 승마 준비를 하고 초조히 아래층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홀로 병상 옆에 앉아 있던 때 그들 형제가 말채찍으로 장화를 탁탁 치면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결국 죽었나요? 하고 내가 방으로 들어서자 형이 물었다. 운명했습니다. 나는 말했다. 얘야 축하한다. 형은 아우를 돌아다보며 말했다. 그는 앞서도 한번 내게 돈을 쥐어주었으나 나는 금전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자고 했었다. 그는 또 내게 한 뭉치의 금화를 쥐어주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 탁자 위에 놓았다. 이 사건을 심사숙고한 끝에 나의 양심은 아무것도 받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죄송합니다만 나는 말했다.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아무것도 안 받겠습니다. 그들 형제는 서로 시선을 주고받고 하더니 내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자 그들도 답례를 하였다. 그 다음 우리는 쌍방이 다 같이 한마디의 말도 없이 헤어졌다. 나는 지금 기진맥진의 상태에 있다. 불행에 지치고 지쳐 빠진 것이다. 이 여인 나의 손으로 쓴 이 수기를 다시 읽어볼 근력조차 없다. 이튿날 아침 한 뭉치의 금화가 조그만 상자에 넣어져 내 집 문 앞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상자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처음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에 대해 몹시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마음을 결정하고 장관에게 서신을 내어 내가 가서 본 그 두 환자의 상태며 그 장소를 비롯하여 결국 모든 상황을 자세히 전하기로 했다. 나는 당시의 왕궁의 권세가 어떤 것이며 귀족들의 특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의 호소가 청취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단지 나의 양심의 짐을 풀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이 사건의 비밀을 깊이 간직하여 아내에게까지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이러한 내용 또한 나의 서신 속에 적어 넣기로 했다. 나는 나의 위험이 실제로 얼마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신변이 위험할 것이라는 것만은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몹시 바빴으므로 그날 밤으로 그 서신의 작성을 끝내지 못했다. 나는 이튿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서신의 작성을 끝마쳤다. 때마침 그날은 섣달 금음이었다. 마지막 펜을 놓자마자 내게 면회를 청하는 한 귀부인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내가 스스로 시작한 이 수기 작성이 점점 나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짐을 느낀다. 간방 구석은 너무나 춥고 너무 어두우며 나의 감각은 너무도 마비되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우울감은 너무도 무시무시한 것이다. 그 귀부인은 젊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웠으나 어쩐지 방명해 보였다. 부인은 몹시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부인은 자진하여 인사를 청하며 자기는 후작 에브레몽드에 처라고 말했다. 그 숨을 거두던 소년이 귀족형을 보고 외치던 자기와 그 어깨에 장식에 수놓여 있었던 머리 글자를 결부시켜 생각해보니 그 부인이 바로 내가 전날 만난 그 귀족의 아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나의 기억은 여전히 정확하나 우리의 대화를 여기에 다 적을 수는 없다. 나에 대한 감시가 전보다 강화된 감이 있고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 내가 감시를 받고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부인은 자기의 남편이 관련되어 있고 나에게 치료를 의뢰하게끔 된 그 잔인무도한 사건의 대충 줄거리에 관해 반은 실제로 알고 반은 추측으로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부인은 그 여인의 죽음을 모르고 있었다. 부인이 엄청난 번민 속에서 내게 말한 바에 의하면 자기는 극비리에 그 여인에게 여자로서의 우정을 표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네 일가가 오랫동안에 걸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그 악덕에 대한 하늘의 노여움을 풀고 싶다는 것이었다. 부인은 그 여인의 여동생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여러 가지 증거를 갖고 있으며 자기의 큰 소망의 하나는 그 여인의 여동생을 돕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로서는 그 여인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다는 그 사실 이외에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었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 부인이 나를 찾게 된 동기는 내가 남의 비밀을 잘 지켜주는 점을 믿고 자기에게 그 여인의 여동생의 주소와 이름을 일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였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비참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여동생의 주소는 물론 이름 또한 모른다. 이제는 쓸 종이 쪽지도 다 떨어져 가고 어제 같은 날은 엄중한 주의를 받고 종이 한 장을 몰수까지 당하는 형편이었다. 오늘 안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의 이 수기를 끝마쳐야겠다. 부인은 착하고 동정심이 많은 여인이었으나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행복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어찌 그 부인이 행복할 수 있으랴. 남편의 동생은 형수인 그녀를 미워하고 믿지 않았으며 자기 세력을 이용하여 하나에서 열까지 형수의 일을 방해하는 형편이라 했다. 자연 그녀는 시동생을 무서워하고 마침내는 자기 남편까지도 무서워하기에 이르렀다. 그 부인을 인도하여 현관까지 나가보니 거기에는 두 서너 살 된 예쁜 사내 아이가 마차 안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선생님, 이 아이를 위하여. 부인은 눈물 어린 눈으로 자기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는 힘 잘하는 데까지 변변치 못한 정성이나마 속죄를 할 생각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나마 그 악덕에 대한 속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죄를 장차 이 애가 받게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 자신의 것으로서 제가 남겨둔 것 2억의 보석 값어치에 해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만 이 있는데 저는 제가 죽은 후에라도 그 여인의 여동생을 찾게 되면 죽은 어미의 동정과 슬픔 어린 그 선물을 그 불쌍한 일가에게 꼭 전해주도록 이 아이에게 신신 부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아이의 일생에 제일 가는 책임으로 지우게 할 작정입니다. 부인은 그 어린 아들에게 키스하고 껴안아주며 이렇게 말했다. 모두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란다. 아가, 넌 성실한 사람이 되겠지? 응, 샤를? 그러자 그 아이는 힘차게 대답했다. 네, 엄마. 나는 그 아이의 손에 키스했다.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는 그만 가버렸다. 나는 그 후 부인을 보지 못했다. 부인이 내게 자기 남편의 이름을 이야기한 것은 내가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것으로 믿고서 한 것이므로 나는 내 서신 속에서 그 이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그 편지를 봉한 다음 남의 손에는 믿고 맡길 수가 없었으므로 당일 직접 발송했다. 그러나 그날 밤 9시경 검은 옷차림을 한 사나이가 나의 집 문의 벨을 누르며 나를 만나기를 청했다. 그는 나의 젊은 하인 에르네스트 드파르주의 뒤를 가만히 따라 2층으로 올라왔다. 나의 하인이 방 안에 들어섰을 때 나는 내 아내와 함께 앉아 있었다. 오, 나의 아내, 나의 사랑하는 그대, 나의 젊고 아름다운 영국 태생의 아내여. 당연히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할 그 사나이가 말없이 드파르주의 등 뒤에 서 있는 것이 우리 내외의 눈에 띄었다. 그 사나이는 말하기를 생트레 노을에 거리에 응급 환자가 있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밖에 마차를 대기시켜 놓았다고 했다. 이리하여 나는 이곳에 감금된 것이다. 바로 이 무덤 속에 파묻히게 된 것이다. 마차가 나의 집을 완전히 벗어나자 벼랑간 뒤에서 누군가가 검정 수건으로 나의 입을 동여매고 두 팔을 묶었다. 어두운 길 모퉁이로부터 그 형제가 길을 건너왔다. 그들의 몸짓 하나로 나는 그들이 그 형제임을 알 수 있었다.
후작은 호주머니에서 내가 발송한 그 서신을 꺼내어 내게 보이고는 손에 들고 있던 등불로 그것을 불살라 버린 다음 그 죄를 발로 밟아버렸다. 그리곤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나는 이곳에 운반되어 온 것이다. 이 나의 생 무덤 속으로 이 무시무시한 10년 동안 하느님 덕분에 나의 사랑하는 아내의 소식을 단 한마디 생사만이라도 알려주겠다는 너그러운 생각이 그들 형제 둘 중 한 사람의 가슴에라도 떠올랐던들 나는 그들이 하느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은 것으로는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붉은 십자가의 표지가 그들의 철천지 원수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들은 하느님의 티끌만한 은총도 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들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이 불쌍한 죄수 알렉산드르 마네트는 1767년 섣달 금음날 밤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들 형제 및 그들의 마지막 후예에 이르기까지 일가 전체를 고발한다. 놈들의 일체의 악덕이 심판될 그 시대를 향해 고발하는 것이다. 나는 놈들을 하늘과 땅에 고발한다. 수기의 낭독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굉장한 아우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피 이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오직 피 그것만을 갈망하는 열렬한 외침이었다. 이 수기의 내용은 그 시대 최대의 복수심을 끌어오르게 했다. 그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 자는 전 국민 중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이리하여 만장일치로 편결되었다. 귀족성이 골수에까지 사무친 전형, 공화국의 적, 이름 높은 인민의 압제자, 놈을 콩시에르 주리로 반송하여 24시간 내에 사형에 처함.